예. 일단 매매계약이 이제 성립돼서 유효 효력이 있다. 지금 그 전 단계에서는 무효다. 무효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 효과 발생한다. 안 한다. 그 의미는 뭐다?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반대로 각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걸 단계를 넘어가서 유효해요. 근데 유효는 확정적 유효. 이제 더 이상 취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고 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이게 어떤 경우냐면 109조하고 110조예요. 이 말 뭐냐면 일단 효력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거나 성립이 과정에 부당한 간섭이 있어서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은 효력을 인정하고 취소권자가 나중에 취소를 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아까 상응하는 개념이 뭐였죠? 유동적 무효. 이게 뭐죠? 일단은 효력은 없지만 본인 권리자가 그 법률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계약 체결 시,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에 소급적으로 해서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유동적이라는 표현은 그런 겁니다. 또 어디서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 그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경우는 이런 두 가지인 경우죠. 따라서 유효 효력이 있다면 뭐다? 그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매도인은 재산권, 특히 부동산은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 거고요. 상대방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개념에서 이제 계약의 종류에서 이제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즉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 서로 대가적인 급부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즉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거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주는 겁니다. 서로 그런 게 이제 쌍무계약입니다. 그럼 쌍무계약 특징이 뭐다? 동시에 한변권이 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어떤 권리 행사했죠? 돈 줘, 매매대금. 근데 이 돈을 달라고 할 때 재산권을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느냐?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반대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당사에서 매매계약 기초하에서 소유권 넘겨줘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야 뭔 소리야? 네가 해야 할 의무 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쌍무계약이야.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이유는 재산권을 넘겨받는데 내가 먼저 돈 못 줘. 반대로 매도인은 나 돈 못 받았으니까 이제 재산권을 돈 받을 때까지 안 해주겠다. 그게 뭐다? 동시이행 한변권입니다. 너도 네 의무 이해해야만이 나도 내 것도 하겠다. 그런 개념이죠.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그게 쌍무계약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연부담이 있는데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이제 매도인이 이제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 돈을 주는 것은 이행불능이 없어요. 이행 지체만 있겠죠. 향후에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데 뒤늦게 하는 경우에는 이행 지체만 있지 이행 불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행 불능 자체는 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행 불능 개념은 바로 이제 건물 소유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만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 불능 개념은 매도인 측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니까 후발적이에요. 계약은 체결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아니면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어떠한 사유로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돼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상태가 뭐다? 후발적인 이행불능 상태.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반대로 상황 개념이 이제 원시적 불능인데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능이란 겁니다. 이행이. 근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후발적 이행불능은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계약의 체결이 성립된 이후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목적물 재산권 이전 의무, 소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불가능해지게 된 원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잘못이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고 매도인의 책임이 없다는 걸 뭐라고 한다? 기책 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매도인에게 후발적 이행 불능이 기책 사유가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매도인이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매수인 보호 규정은 다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다? 이연부담의 범위가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후발적 이행 불능인데 매도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못하잖아요. 근데 책임 없이 멸실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뭐 폭우가 와서 아니면 지진이 나서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 즉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이제 넘기지 못하는데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이 매매대금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이혼부담의 문제인 겁니다. 자기 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법은 어떻게 한다? 채무자가 그 이혼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재산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기 때문에 매도인은 너는 매수인 상대로 매매대금을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체결된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던 걸로 돌리는 겁니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 이혼 부담이. 하지만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고 538조에 채무자 책임이 없지만 오히려 반대로 채권자인, 재산권 넘겨주는 의무에서는 이 사람이 채무자지만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채권자 기책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 이전 의무 이행을 제공했지만 이 사람이 수령지체, 그런 다음에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책임 사유 없이 이 건물이 멸실이 돼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그 이임을 부담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인의 이전 의무는 벗어났어요. 하지만 53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일정한 경우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매수인은 그 청구에 대해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채권자 이혼 부담입니다.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또 하나, 후발적인 이행불능, 기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대상청구권이 있습니다. 즉, 이 건물에 가름해서 매도인이 화재를 냈을 때, 수용이 됐을 때 이 건물에 가면서 받을 권리가 있을 때는 매수인이 그 권리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기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요 세트는 함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기책사유가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그게 뭐죠? 채무불행의 책임인 거죠. 그럼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의 기초로 해서 기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뭐다?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 뭐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이 건물이 화재나 아니면 수용이 돼서 화재가 됐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있고 수용이 됐으면 보상금이 있겠죠. 그 권리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게 대상 청구권입니다. 대상 청구권은 기책사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모두 인정된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근데 이제 후발적 이행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이라는 게 있어요. 원시적 불능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원시적 주관적 전부불능이 있습니다. 근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은 뭐냐면 계약 체결 당시에 의사표시 합치되는 그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건물이 화재로 나서 없는 경우예요. 그럼 그렇게 할 때 계약에 효력이 없다. 설사 계약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할 근거입니다. 또 하나, 원시적 주관적 불능은 건물 자체는 존재하는데 내 것이 아닌 제3자 소유이다. 타인 권리의 매매다. 근데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하다. 따라서 매도인은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그 재산권을 넘겨받아 매수인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개념. 자, 그 다음에 이행지체. 이행불능은 이제 재산권만 관련돼서 있는 거고요. 이행지체는 매도인도 있을 수도 있고 매수인도 있을 수 있죠. 이행지체는 가능한데 향후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개념이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채무불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요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행지체에는 법문의 이행체고와 그 다음에 동시에 항변권이 문제가 됩니다. 자, 요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다 내용들은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다 했어요. 유효하게 성립돼서 했는데 이렇게 아까 이제 봤죠. 아까는 이제 무효라고 써 있었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 유효하게 됐어요. 그런데 해제를 갑이 이 매매계약을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가 되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매매계약 자체가 어떻게 된다?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게 돼요. 그러면 등기원이 무효된다. 그렇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넘겨주는 처분행위죠.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병도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 납니다. 다시 갑을 매매계약 해제되면 소유권은 등기원이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을, 병의 소유권 이전 등의 효력이 없다? 원칙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행위라면 처분권이 있었는데 처분권은 소유권이다. 근데 을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는 갑이었기 때문에 병 앞불의 등기는 효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을은 처분권이 없어서. 그럼 갑은 똑같아요. 병과 을을 상대로 214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213조는 뭐냐면 이 병이 넘겨받아서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을 때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그게 213조. 근데 문제는 뭐였죠? 항상 선의 제3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3자 보호 규정이라는 살펴야겠죠. 지금 무효가 된 원인이 뭐예요? 해제예요. 근데 548조를 보니까 단서에 뭐가 있어요? 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제3자에 해당되는 여부를 살펴보는데 병은 제3자입니다. 따라서 갑이 이 해제를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해제가 없는 건 유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유효하게 되는 은은 소유자죠. 소유자가 넘겨준 거니까 병은 등기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그 CF는 앞서 의사표시 하자, 성립가정 하자. 그게 이제 하나의 논리입니다. 이제 해제인 경우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비슷하죠? 논리는요. 갑의 3자의 권리 해하지 못하는 얘기는 결국은 해제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해제는 했지만 해제가 없는 걸 보면 그럼 유효하다는 얘기는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합의 해제.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형성권이에요. 아까 형성권 개념 봤죠? 매매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의사합치죠. 의사가 합치는 청약과 승낙이에요. 의사합치죠. 해제는 뭐냐면 이 둘 중 하나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거 없애려면 이 청약과 승낙을 다 없애야 하는 거죠. 그래 효력이 없어진 거죠. 유효하게.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은 의사가 대립된 의사가 두 개 있으면 두 사람의 의사가 다 필요한 거겠죠. 근데 해제는 둘 중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합의 해제는 뭐냐? 이 두 사람이 합치 다 없애는 거예요. 이 청약에 해당된 사람이 청약 의사 표시의 효력을 없애는 거고 승낙에 의사가 없는 사람이 승낙 의사를 없애는 거예요. 따라서 합의 해제도 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합치가 필요한 계약이에요. 계약. 해제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형성권이고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근데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법문의 경우에 548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단서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경우 일방적인 해제 의사 표시에서 적용되는 규정 중에서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규정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합의 해제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 자, 넘어가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물권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또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예요. 자, 어떤 개념이 일단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다. 일단 건물 또한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부합의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을 봅니다. 즉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있으면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남의 땅에서 내 건물을 갖게 하려면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 개념이 있어야겠죠. 만약 토지 사용권이 없으면 갑은 을을 상대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건 인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있으면 다르면 토지 사용권의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토지 사용권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지상권과 임차권이 있어요. 근데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리고 임차권도 등기가 되겠죠. 하지만 임차권 등기하더라도 채권의 성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자, 물권과 채권입니다. 자, 그럴 때 을이 지상권자. 지상권이라는 얘기는 이 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지상권 설정 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너 남의 땅이니까 이 건물을 철거를 해줘. 그리고 토지를 인도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어. 근데 근거가 뭐죠? 지상권이었죠. 지상권이 설정 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겠죠. 물권행위는 항상 등기돼야 하기 때문에. 그럼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는 병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냐가 항상 쟁점인 거예요. 항상 대항의 문제는 이거예요. 을이 이 갑과 을 사이에 계약으로 체결된 지상권을 가지고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그 병에게 얘기할 수 있냐? 그게 쟁점이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지상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 특성은 뭡니까? 대세적 의로.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을. 토지 사용권을. 존속 기간 동안.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나 약정에 되면 대항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을은 갑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통해서 체결된 지상권 가지고 병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 항상 그게 쟁점인 겁니다. 반대로 을이 병에게 지상권 설정 후에 토지 소유자 변경된 게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 거죠. 그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 건물 매매계약 체결한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때 이 지상권, 갑과 을 사이에 설정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마친 이 지상권은 어떻게 된다? 같이 매매계약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병이 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근데 지상권은 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을에서 병의 건물의 부수에서 지상권도 넘어갑니다. 그럼 지상권 양도는 지상권 설정에 동의가 필요합니까? 합니까? 필요 없죠. 지상권은 처분, 양도 가능합니다. 설정자 동의 없이. 그게 하나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뿐만 아니라 이 토지 사용권, 지상권도 넘긴다는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별도로 매매계약 당사자 을과 병 사이에 그런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주종물 이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따라간다. 그 이론에 따라서 당연히 매매계약 안에 건물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다만 병이 그러한 권리 취득하는 뭐가 필요하다? 물권의 변동이기 때문에 양도계약에 따른 거기 때문에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만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물권이 지상권의 대항력의 문제입니다. 항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토지 사용권에 문제가 있는 거고 대항력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을이 임차권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있지만 법정 지상권도 있죠. 어느 경우 배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했을 때는 토지 사용권 문제가 됐었는데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이 정한 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이 정한 지상권이 물권이죠. 물권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을 주장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자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없다?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임차권인 경우에는 근데 임차권은 뭐라고 했죠? 채권이에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물권과 다른 게 있어요. 채권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계약의 상대방 아니면 기본적으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얘기는 기본적 개념이 뭐냐면 이런 경우에 갑이 병으로 토지 소유자 받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을이 갖고 있는 게 임차권이라면 이 임차권 논리를 누구한테 주장을 해야죠? 갑이잖아요. 계약 상대방은. 임차권 설정은 갑하고 을하고 있거든요. 그럼 병은 당사자가 아니면 주장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권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다? 등기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즉 임차권도 등기가 갑니다. 그러면 등기가 되면 어떤 효력이냐?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겼다. 즉 물권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등기된 임차인은 병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임대인에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바뀌면 변경된 소유자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임차권을 채권자 성격에 있기 때문에 채권자 성격 때문에 임차인 보호가 필요한 거고 그 보호의 방안은 무엇을 있다? 등기다. 등기가 되면 당연히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의 임차권도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토지 임대차 계약 중에서 건물 등 건물, 기타 공작물, 그 다음에 수목 기억나십니까? 소유 목적을 했을 때는 비록 토지 임차인이 토지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등기를 하게 되면 마치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등기된 것처럼 간주해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규정. 그런 규정이 있어야만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법리들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채권일 때, 그래서 이제 채권적 특성 때문에 또 어디서 배우죠? 물권이면 상관이 없어요. 주택 임대차법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법 대항력. 비록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누구한테만 해주죠?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대인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원칙은 채권이기 때문에 바뀐 소유자한테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임차인 보호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컨대 주택에 같으면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이길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그게 뭐 똑같죠? 등기된 경우가 똑같죠. 자, 그러게. 근데 만약에 사용권이 없다. 그럼 뭐 사용권이 없으면 갑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일단은 방해라고 했죠, 건물에. 그럼 철거래. 토지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이걸 철거해야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는 거죠. 그거는 214조입니다. 이 개념과 관련해서 철거기 때문에 철거는 사실은 처분행위나 똑같아요. 그래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된다.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미등기 전매일 때는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는 경우를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철거를 구한다. 철거를 한 다음에 뭘 해야죠? 토지를 인도한다. 그럼 토지 인도는 반환받는 거예요. 그럼 점유자다.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다. 그러면 이 점유자는 누구냐? 건물은 소유자다. 따라서 점유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비록 이 소유자가 여기에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라면 점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건물 소유자 상대로 해서 213조 권리를 행사한다. 그렇게 항상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이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 그렇죠. 임차인은 갑은 그럼 임차인 존재하게 되면 임차인 어떤 권리가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 건물 철거를 못 해요. 건물을 철거하려면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돼요. 퇴거. 철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갑은 임차인 상대에서는 뭘 한다? 퇴거 청구. 하지만 건물 소유자를 상대에서는 퇴거 청구의 의미가 없습니다. 철거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퇴거 청구는 누가 한다? 이 건물의 임차인. 이렇게 하나 세트로 기억을 하십니다. 지금 배우는 것들은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이고 다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자, 이제 손해복의 법적 수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지문의 불법행위, 채무불이익 때는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법이라는 것은 권리 구제예요.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아니면 계약에 어떤 이행을 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어떤 근거에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채무가 있는 거고 항상 그렇게 근거를 찾습니다. 그럼 손해복이 있다. 손해를 입었으면 그를 회복받아야겠죠. 그 방법은 크게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 채무 불이익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크게 큰 3대 개념입니다. 근데 불법 행위의 채무 불이익과 먼저 이거는 뭐냐면 기본이 금전적인 손해를 받는 거예요. 내 피해를 금전으로 손해배상받는 겁니다. 기본적 개념이.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의 채무 불이익은 금전 손해배상입니다. 내 피해를 돈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근데 요건이 있어요. 고의 가시. 행위자에게 고의 가시를 있어야 하고 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입니다. 위법이라는 개념에는 이런 겁니다. 법에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익도 하나의 위법이거든요. 좀 폭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채무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건이 고의 가시는 당연히 기책사유예요. 이게 기책사유. 또한 위법성도 요예요.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체가 위법성이 추정돼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위법성이 추정되고 상대방이 채무자가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 동시행한변권 유추권인 겁니다. 근데 뭐가 핵심이냐면 위법성을 다 요한다는 겁니다. 고의가시냐. 그게 기책사유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동시행한변권이나 유추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하려면 위법성을 요한다고 했죠. 하지만 동시행한변권을 위한 유치권. 동시행한변권 유치권은 동시행한변권은 계약을 전제라는 개념이에요. 유치권은요. 뭐 계약이나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목적물에 대해서 결련관계를 요하는 거고 점유를 해야 하는 거고 유치권 배제 특이하게 없는 거고. 근데 강점이 뭐냐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동시행한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적법하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동시행한변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적법이다. 적법하면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무력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이거 관련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제 부당이잖아요.
앞에서는 위법하죠. 근데 부당의 개념은 뭐냐면 위법함뿐만 아니라 또 폭로물 개념이에요. 적법한 경우도 있어요. 부당이란 개념 자체는 위법보다 더 넓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시려면 위법과 공범의 관념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 이득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적법이다 때문에. 적법한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된 경우면 실질적 이득 개념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려울 거고, 부당이라는 개념은 위법 플러스 공포의 관념 더 넓다. 위법보다 넓다. 그러면 적법하면 이 둘은 적용은 되지 않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실질적 이득 개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 반환 청구를 가지고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 하지만 대신에 종정대로 계속 사용 수익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차임 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그건 실질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게 실질적 이득 개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부당이득 반환은 이제 이해는 논의가 이제 학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침해 부당이득, 급부 부당이 있다. 유형에는 침해 부당이득은 뭐냐면 무단으로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겁니다. 원인 없이 쉽게 해서 무단으로 점거하는 거예요. 그게 침해다. 그럼 침해 당했으면 침해 당한 사람은 돌려받아야겠죠. 목적물을 부동산 누가 점유하고 있으면 돌려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뭘 받을 수 있냐?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거죠. 침해 당했어요. 내 집을 뺏겼다. 그럼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소유자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할 수도 있겠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는 거잖아요. 소유자니까 213조에서 할 수도 있지만 침해 부당이득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는 것 외에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이 있겠죠.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점유하는 동안 과실을 취득한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이 멸실의 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문제, 201조, 203조 문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취득시효도 있겠죠. 무단으로 점유했지만 소유 의사가 있는 경우에 나는 법률상 권한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에 급부부당이다. 우리가 급부란 건 뭐냐면 계약에 있으면 뭘 주죠. 그런 겁니다. 급부부당 이런 겁니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서 서로 상대방이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효다.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였는데 취소를 했다. 해제를 했다. 그럼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럼 계약관계가 없어지는 거니까 서로 주고받은 걸 돌려준다. 그게 급부부당이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급부부당에는 받은 게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돌려주는 거고, 금전이면 금전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무효 취소, 계약 해제가 나오는 건데, 나중에 이제 계약 무효 취소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근데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근데 부당이득은 741조 이하에 있어요. 원칙적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계약 해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 별도의 특칙을 주고 있습니다. 548조 1항에 대해서. 그래서 계약 해제는 별도로 548조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특칙이 있다. 달라요. 자, 이렇게 회복의 구조구조입니다. 이게 저희가 시험범위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좀 공부 되신 분들한테 좀 와닿을 거예요.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